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오수길입니다. 제2기 지속가능발전 대학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왜 다른 여러 대안들이 많은데 또 지속가능발전을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익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우리가 함께 실천한다라는 의미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환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달아봤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말씀드리고 나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여러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나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 세계가 합의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데요. 그러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지역에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 자원을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환의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918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스페인 독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죠. 가장 최근에는 사스나 메르스 같은 이런 질병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박쥐가 잘못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어느 쪽일까요? 우리의 잘못도 있고 박쥐의 잘못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연 생태계 누구나 자기 몫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개발 욕구가 너무 커서 인간이 더 박쥐의 서식지로 더 다가온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느끼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우리 삶을 어떻게 생각해 볼지를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사피엔스로 유명한 책을 내신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작년 4월 무렵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 한국에서 배워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이 유력한 잡지에다가 실었는데요. 자, 이분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세 가지가 바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고 있다시피 이미 익숙해졌죠. 작년 초반부터 우리는 초중고에서부터 온라인 교육을 전면 실시했었습니다. 자, 세계 석학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걸로 매체가 바뀔 거다 이 정도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기존 방식으로 습득하거나 그런 지식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 이런 형식으로라도 참여하고 있는 이유, 이것이 기존 방식의 지식 습득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본소득이라는 거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많은 실험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 기본소득을 우리나라는 저 전주시에서 시작하고 서울시, 경기도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으로 전면 실시했죠.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 세계 석학이 이 기본소득이 활성화될 거다, 논의가 활성화될 거다라고 할 때 한 달에 20만 원을 줄 거냐, 아니면은 30만 원을 줄 거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소득 논의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많은 위기가 있을 것이고 또 AI 시대에 노동 없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버텨낼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진국에 대한 모델, 사대주의가 해체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간에 우리 60년, 70년간의 개발 연대를 우리나라가 겪어오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6대 군사 대국이 됐습니다. 그간에는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죠. 그 앞에는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일본과 이런 선진국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선진국에 있는 많은 엘리트 집단들이 자괴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선진국 모델로 계속 참고를 하고 그걸 쫓아갈 모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새로운 표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폭풍은 지나갈 겁니다. 코로나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어떻게든 지나갈 거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시대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선택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체주의적인 감시로 갈 거냐, 시민사회 역량에 기댈 거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했을 때 프랑스에서 역시 인권 후진국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순간 어떻게 했죠? 프랑스는 집 밖에 못 나가게 했습니다. 어느 쪽이 전체주의적인가요? 자,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비누경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집 밖에 나가면 잡아간다. 이게 경찰 국가죠. 손을 씻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것이 시민사회 역량에 기대는 것이고 비누를 써야 됩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붙여서 비누경찰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민족주의적으로 고립될 거냐, 글로벌 연대를 택할 거냐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초기에 중국을 막아라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려내라고도 했죠. 자, 우리 경제의 60-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을 막아내고 경제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오히려 G7 국가, G8 국가에게 우리의 진단 키트를 보내고 방역의 여러 매뉴얼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K-방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백신이 있니 없니, 구입을 했니 안 했니 여러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우리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여러 부작용들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백신을 막상 접종하기 시작하니까 아주 급속도로 접종률이 늘어났던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익숙했던 그런 개발 연대가 아니고 새로운 지역 발전의 모델, 국가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것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 개념으로 오래 전부터 UN 차원에서 논의되고 확립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경험의 함정이라는 그런 책이 번역이 됐는데요. 자, 해봤어라는 얘기, 유명한 얘기죠. 자, 우리나라가 앞만 보고 왔을 때는 그간에 내가 달려왔던 길 그것만 강조했으면 됐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쫓아갈 선진국 모델이 없고 그리고 경제만 보고 살아왔던 그런 시대는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창의성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모색할 때가 됐던 거죠. 이전의 경험이 소중합니다마는 그 경험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독재 치하에 있을 때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해라고 해서 정부는 정당화하는 그리고 국민을 동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민주화 시대를 겪었죠. 그것이 저항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만할 때 독재도 싫고 독재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너무 정체돼서 싫다라고 해서 청년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전에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기획적인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만들어낼지, 어떤 생각을 할지 그것은 아직 모를 일입니다만은 유엔 차원에서는 그런 개념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런 논의로 계속 끌어오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기획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획이라고 해도 위에서 CEO가 대통령이 시장이 결정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방식의 기획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우리는 앞만 보고 걸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제 위기, 생태 위기, 환경 위기, 사회 위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제는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시나리오를 짤 것인가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한 거죠. 어떤 시나리오를 누가 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서울 상공인 것 같나요? 대한민국의 상공이 아니고 런던의 상공입니다. 자, 이제는 이 그림을 보면 아실 것 같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런던은 영국은 18세기, 19세기부터 산업혁명의 가장 전초 기지였죠.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부터 이미 런던은 늘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런던 스모그를 1952년으로 기리고 있을까요? 18세기, 19세기 이 많은 사람들이 폐렴으로 죽어갔지만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내지는 그것의 인과관계를 따질 여력이 없었던 거죠. 1952년을 기점으로 해서 폐렴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런던 스모그의 이 기념일로 잡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여전히 있죠. 미세먼지,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자,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진이죠. DDT입니다. 소독약이죠. 자, 이 DDT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학약품으로서 발명품으로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 새가 죽어 있는 거예요. 1962년도에 레이첼 카슨이라는 화학자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 이분이 봄이 됐는데 숲속을 산책을 해도 새가 울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나비가 날지 않는 겁니다. 자, 화학자로서 그 원인을 찾아본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DDT가 벌레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벌레를 잡아먹은 새도 죽이고 그 새가 죽어서 이 땅이 되는 땅도 죽이고 그 땅에서 피어나야 될 꽃도 죽이고 그 꽃에 날아들어야 될 나비도 죽인 거죠. 자, 어떤 메시지일까요? 자연에서는 그 어느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레이첼 카슨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DDT를 생산하던 회사들이 이분을 죽이려고 테러를 여러 번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증거를 계속해서 냈기 때문에 대통령 조사위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미국의 환경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고 또 그 어느 것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 성장이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이 사회적인 불평등도 일으키고 환경도 악화시켰던 그런 대가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교훈을 알고 있고 이제 균형과 조화를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이죠. 자, GMO가 뭔지 아시죠? 유전자 조작 식물입니다. 캐나다의 유채씨로 만든 기름을 카놀라유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카자, 유채의 놀라, 그래서 카놀라유라고 하는데요. 캐나다의 유채씨는 95% 이상이 GMO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물입니다. 그것이 이 몸에 좋다 안 좋다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만약에 유채 씨가 기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수입이 되면은 어떤 작물과 이 접이 붙을지 모르니까 농림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도 안성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에 이르기까지 2017년 9월에 우연히 한살림과 농업연구원의 모 박사님이 조사하다 보니까 유채꽃이 이 조사를 해보니 이 유전자 조작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유채꽃들이 왜 있었을까요? 제주도가 유채꽃 축제를 하니까 지자체마다 우리도 유채꽃 축제하자. 그래서 이 유채씨를 수십 톤씩 수입해 오려면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었겠죠. 자, 중국에서 들여올 때는 가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유전자 조작 식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자, 한살림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2008년부터 수십 톤씩 수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7년 이 무렵에는 수백 톤이 들여온 거죠. 자, 우리가 먹고 살기 이제 편하니까 건강 얘기하고 그러면 뭘 합니까? 이런 GMO 씨앗을 관리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 거죠. 각 중앙 부처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 문제만 볼 때 관세청에서는 도장을 찍어주고 저 식약처에서는 아직 먹을 게 아니니까 관심이 없고 이 국민의 비판은 환경부가 다 받고 실제 관할은 농림부이고 서로 제각기 자기 분야만 봐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통합적인 관점에서 발전을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본에서 들어온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쓰레기일까요? 자, 2010년, 11년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수많은 건축 폐기물들이 생겼습니다. 그 건축 폐기물들은 모두 방사능에 오염된 거죠. 그것이 대부분 한국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대부분 들어왔다라는 것, 우리 기자들이 일본으로 가서 취재를 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반 폐기물로 바꿔서 들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것까지 막아내긴 어렵겠죠. 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여온 이 수많은 방사능 오염 건축 폐기물들이 우리가 지나는 어떤 교각 밑에 어떤 아파트의 기초공사에 쌓여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은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리수거 모범 국가입니다. 자, 우리가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히 했는데 이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미국, 영국, 한국 1, 2, 3위를 늘 다툽니다. 자, 그렇더라도 잘 분리수거를 하면은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저 태평양 위에 플라스틱 섬이 돼 있고 또 필리핀에 수출했던 플라스틱 폐기물이 쓰레기가 다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또 다른 기술을 만들어서 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나요? 그런 순간이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우리 인체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앞서 레이첼 카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사회가 연결이 되어 있고 사회와 사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빙하를 녹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기후변화라는 것은 그냥 허상이고 그간에 우리 지구의 얼음은 녹았다 얼었다 한다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은 기후변화가 인도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잠깐 멈칫하는 거죠. 환경 문제가 경제 문제랑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보건이 문제였습니까? 보건이 문제였죠. 환경이 문제였습니까?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 많이 늘어서 환경이 문제였죠. 경제가 문제였나요? 경제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겪었죠. 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사회와 경제 문제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 시대가 오히려 그리울 수준이죠. 자, 2019년에 생각해 보면 서울에 미세먼지가 가득할 때 부유층들은 저 남태평양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에 남아 있는 이 더 빈곤층 이분들은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마셔야 됐습니다. 환경 문제가 사회 문제인 거죠. 자, 1972년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 유엔 차원의 세계 환경회의, 유엔 인간 환경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당시에 포스터인데요. 여러분이 해결책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의 일부가 될 겁니다라는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자, 이때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지구 정상들, 대통령 수상들이 몰려왔습니다. 당시에 인디라 간디 인도 수상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가난이 최악의 오염이다. 자,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자, 선진국이 더 많은 오염을 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켜 놓고 이제서야 환경 얘기를 하는 건데 제3세계가 볼 때는 우리도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 사다리를 걷어치우는 거냐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자, 유엔 차원에서는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과연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거죠. 1983년도에 유엔의 고민이 이 브론트란트라는 당시의 노르웨이 수상에게 세계 유엔 환경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게 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와 어떻게 양립하는지 고민해 주세요. 이분이 4년 동안 아프리카, 아시아를 다니면서 연구한 결과물을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걸로 1987년에 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미래 세대에게 자연자원을 남겨주자는 거구나 이 정도 당시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실제로 보면 환경 얘기는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책임을 맡고 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실제 저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여성들이 맨발로 애들을 데리고 양동이 2개 들고 10km씩 걸어서 흙탕물을 길어서 옵니다. 하루가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실 물도 변변치 않은 거죠. 남성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다이아몬드 전쟁에 끌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광경을 보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환경 얘기를 할까? 빈곤하고 기아에 허덕이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전쟁 문제, 군축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책에 담은 거죠. 그러니까 빈곤 문제만 봐서는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또 전쟁 문제만 봐서는 전쟁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평화에 대한 노력, 인권 문제, 또 사회적인 포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사진은 어떨까요? 재작년까지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연일 폭동이 있었죠. 프랑스가 빈곤 국가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불평등 문제였던 거죠.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자원을 남겨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폭동 사회를 남겨준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미래 세대에는 AI가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라고 하는데, 물론 4차 산업혁명에 있는 여러 일자리들 또 생겨날 겁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자동화의 노동이 종말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때 지금 따뜻한 일자리, 공유경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일자리가 없이 살아갈 거다. 이런 것이 경제적 지속 가능성인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지속 가능성, 경제의 대안적인 경제, 경제적 지속 가능성 이런 데 대해서 통합적인 관점을 갖자라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서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높이고 조화를 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987년에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시금 20년 만이죠.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합니다. 더 많은 지구 정상들이 모였다 그래서 지구 정상회담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회담장 밖에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회담장에는 정부 대표들이 회담하고 있죠. GO라고 합니다. Government Organization. 그 앞에 몰려있는 이 시민들은 앞에다가 넌자를 붙였습니다. NGO죠. 비정부 기구. 그러니까 지금은 시민단체를 다 NGO라고 부르지만 NGO라는 이 개념은 정부 대표들, GO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정부 대표들, 비정부 조직들, 시민 단체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NGO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모인 NGO들이 글로벌 포럼을 별도로 열고 GO들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이번만큼은 MOU 맺고 악수하고 헤어지지 말고 약속을 하고 가라. 그 약속이 이 회담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부유한 북반구와 가난한 남반구가 서로 대결할 거다. 선진국은 야, 니네가 인구 정책 잘못한 거 아니냐. 후진국은 산업 발전 결과에 따라서 선진국이 이렇게 오염을 시킨 거다. 싸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남의 나라 얘기처럼 얘기한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 NGO의 글로벌 포럼이 압력이 돼서 이때 많은 결과물들이 생겼습니다. 기후변화 협약도 이때 만들어졌고요. 생물다양성 협약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돼서 가장 큰 약속은 아젠다 21, 의제 2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개의 장으로 만들어져서 UN 차원에서는 UNCSD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각국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한 거죠. 게다가 국가 차원에서는 의제 21,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의제 21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지역의 지역사회의 여성, 아동, 청소년, 원주민, NGO, 지방정부, 또 노동자, 기업체, 과학기술, 농민 이렇게 9개 주요 그룹이 모이면 우리 지역의 여러 이슈나 쟁점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지방의제 21이라는 걸로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국에 한 105군데 정도가 이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는 조직이 지난 20년, 20여 년을 버텨온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나라들의 도시들이 지방의제 21을 만들고 실천해 왔습니다. 92년도에 리우 회의 이후에 다시 20년이 흘렀습니다. 리우 플러스 20 회의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였겠죠. 자, 2012년 리우 플러스 20 회의에는 노인 그룹, 지역 공동체 그룹, 이주민 그룹,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의 틀을 만들어가는 회의에서는 자선단체, 재단, 교육 및 학술단체, 장애인 그룹들이 왜 그동안 우리는 9개 주요 그룹에 껴주지 않았느냐,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이 7개 그룹을 추가적으로 기타 이해 당사자 그룹으로 공식 파트너로 유엔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리우 회의 때 9개 주요 그룹 더하기 기타 이해 당사자들 16개 그룹이 됐죠, 전체. 그래서 이제는 유엔 차원의 어떤 회의를 할 때는 MGOS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개 그룹들이 모여서 의제를 논의하고 회의 안건을 논의한 뒤에 국제회의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 지역에서도 이 16개 그룹이 모이면 우리 지역 문제 다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양한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지속가능 발전의 단계를 높이는 겁니다. 현재 우리 양평은 이상적인 모형 그리고 인재 출발하는 단순한 모형, 그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약한 지속 가능성에서 이제 강한 지속 가능성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는 기술도 필요하고 시민사회 참여도 필요하고 시장님의 철학도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2012년 이클레이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의 모임의 세계 총회가 리우 플러스 20회의 전주에 개최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방의제 21회는 이제 끝났는가 이런 이 주제 토론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의제 21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유엔의 결의를 지역 차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곳이 7,787개라는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처럼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이 전 세계 도시가 2012년 6월 당시에 7,787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이클레이 사무총장이었던 짐머만이라는 분은 리우회의 이후 20년 동안 지역에서 1만 개 가까운 도시들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후원을 했던 이 마이어 재단의 회장이 지역은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간 정주 프로그램 헤비타트의 사무차장도 이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새로운 대안을 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롭다라는 것은 결국 지역에 초점을 이 세 분이 맞추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글로벌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 이게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였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이 지역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지속가능 발전 개념, 앞서 그 철학이나 기술이나 시민사회 역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상적인 모형으로 가는 것, 서로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제각기 격차가 있어서 유엔 차원에서 2012년부터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의 틀을 고민하기 시작한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유엔 차원에서 2000년 9월에 15년간의 목표 연도를 둔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8개의 목표 중에 언뜻 보면은 극단적인 빈곤 우리 게 아닌 것 같고, 보편적 초등교육 아닌 것 같고, 말라리아 아닌 것 같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누가 봐도 이거는 후진국 도와주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엔에서 2015년이 되니까 이제 15년간의 목표를 정리할 때가 됐죠. 어떤 거는 달성을 하고 어떤 건 달성하지 못했는데 왜 달성하지 못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결국에는 오염은 누구나 하고 있는데 후진국을 대상화시켜 가지고 도와주는 거 가지고는 환경 문제를, 사회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각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보자,
2012년도 리우 플러스 20 회의 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5개의 축을 놨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죠. 사람, 사회 문제죠. 번영,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브론트란트 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평화와 파트너십, 이게 기반이 되는 거죠. 앞에 P자들을 따서 5개의 P, OP축이라고 합니다. 이 5개의 P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목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데요. 2015년에 새천년 개발 목표가 끝나니까 2015년 9월에 앞으로의 30년간 2030년까지 유엔 차원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유엔의 회원국이 몇 개일까요? 193개국입니다. 193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죠. 인류 역사상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의된 유일한 결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결정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2030년까지는 193개국이 달성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9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요. 자, 앞서 8개 목표가 17개 목표로 바뀌면서 전 세계의 목표가 된 거죠.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할 만합니다. 169개 세부 목표가 있는데 선진국형, 후진국형 목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부 목표가 169개입니다. 2030년까지는 매년 7월이면은 유엔 총회에 가서 환경부 장관이나 지속가능발전부 장관들이 자국의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40여 개의 지표가 있죠. 저희 17개 목표를 보고서 보기는 좋은데 17개 부서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이 17개 목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이 더 중요합니다. 자, 어떤 활용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1주년 기념 케이크를 만드는데요. 요리사 2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지속가능한 유럽이라는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케이크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리사가 얘기하는 거죠. 뭐가 문제지? 두 번째 요리사가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개 재료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가볼까요? 17개 목표 중에 여러분한테 어떤 목표가 우리 양평에 가장 우선시 됩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얘기하면은 몇 개 뽑으실 겁니다. 또 어떤 목표가 중요한데 그간 신경을 못 썼습니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재료를 먼저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넣고 어떤 재료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조금 넣고 이래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케이크를 만든다라고 하면 17개 목표 중에 환경 목표도 경제 목표도 사회 목표도 있는데 일단에는 가장 튼튼하게 환경 목표로 그리고 그 위에 포용성을 강조하는 사회 목표로 그리고 그 위에 경제 목표를 올려놔야 이 케이크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목표에 더 우선순위를 둘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서울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했을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3가지씩 우선순위를 뽑아주십시오. 8번 일자리 목표입니다. 3번 건강 목표고요. 11번 도시와 공동체 목표입니다. 자, 이런 목표들이 1, 2, 3위를 다툽니다. 전국 공통이에요.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죠. 도시 문제 중요하죠. 또 건강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문조사 할 필요도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시대는 내가 생각할 때 우선해야 되는 목표 그게 있지만 그게 일자리, 불평등 이런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목표를 생각해 보세요. 기후변화 이런 목표들이 높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서울도 서울 시민 전체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구도심이 있을 거고 강남, 강북이 있을 것입니다. 4개로 나눠서 봤더니 서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로도 차이가 나타나죠. 연령대별로도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가구 소득별로도 달리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해 주냐면 그간에 우리가 행정 수요를 파악할 때 뭐가 부족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겠지만 이 동네에는 어르신이 많이 사니까 복지비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물어보면은 우리 동네 주차 문제 좀 해결해 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통계에 의존했던 거 말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냥 물어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17개의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제시해주고 어떤 목표가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설계를 한다면 훨씬 다른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지속가능 발전 이 개념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은 이전에도 지속가능 발전의 역사를 볼 때 지역에서 9개 주요 그룹이 지역 문제를 함께 논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역마다 서로 다르고요. 지속가능 발전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저 1987년에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가고 92년에 리우 회의로 올라갔지만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세계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2030년까지 인류가 공통으로 함께 해결해야 될 17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양평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지역에서 실천하는 UN 권고 단체입니다. 민관협력기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UN의 목표를 17개 목표를 어떻게 실천할까? UN 차원에서는 193개국을 이렇게 고민했을 겁니다. 어떤 나라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바이오 에너지를 쓰십시오. 옥수수를 사용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옥수수가 식량인 나라,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겠죠. 또 어떤 나라는 물이 부족해서 옥수수 자체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물 문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17개 목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순위도 생각해보고 어떤 목표가 서로 연결돼서 해결돼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UN 워터라는 세계 물기구가 있는데요. 물 목표는 6번 목표입니다. 그런데 UN 워터는 17개 목표를 다 물로 바꿔놨죠. 1번 목표가 빈곤 목표인데 빈곤층의 물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번이 농업 목표인데 농촌의 물 문제, 3번이 보건인데 물과 보건의 관계 이렇게 생각해야 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자, 서울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했을 때 14번 목표가 해양 목표인데요. 서울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14번 목표를 빼기로 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이 목표 구조를 생각해 보니까 앞서 연결해 보자 했죠. 한강에서 폐기물 관리를 잘해야 서해 바다가 깨끗해지지 서울의 14번 목표는 한강에서 폐기물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연결해서 사고해 볼까. 그게 앞서 엠고스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죠. 우리 지역사회의 9개 주요 그룹, 기타 이해 당사자들 더 많이 모여서 자신의 관점대로 자기 영역의 문제를 얘기하고 얘기해야 그 문제랑 이 문제가 연결되는군요. 그 문제랑 이 문제는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가 비슷하게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건강, 건강을 위한 모두. 많은 사회지표가 있고 많은 통계치가 있지만 캐나다 정부에서는 캐나다 웰빙 지수를 이렇게 연결한 거죠. 가운데에 있는 것이 캐나다의 웰빙 지수인데요. 그중에 맨 왼쪽의 지표를 보면은 지역사회 활성화예요. 우리가 웰빙 지수가 있는데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또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캐나다의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려면 1번 목표, 3번, 4번, 5번 목표, 10번, 11번, 15번, 16번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고 그게 달성이 돼야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캐나다의 웰빙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라는 그런 인식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대안들 또 여러 가지 목표, 여러 가지 지표, 통계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결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양평에 어떤 현안이 있으면 이거는 어느 부서의 일이지 던지지 말고 이거는 어느 단체의 일이지 던지지 말고 그 현안과 연결된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은 그 목표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생각날 수 있겠죠. 그 목표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생각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동의 협력 구조가 생기고 공동의 목표가 생길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 대학의 졸업생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양평군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 만들 때 이 17개의 SDG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청년 정책 뭐 해줄까 얘기하지 말고 청년의 목소리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해 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대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마을 계획 자체를 SDG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관점에서 수립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사람도 없고 자원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강화도에서 어떤 면에서 각 리마다 3분씩 오셔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오신 거죠. 7, 80대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마을 지도 그리기를 함께 했는데요. 오른쪽 밑에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순사가 살던 집, 물레방아가 있던 집, 방앗간이 그대로 있는 집, 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냈어요. 일제시대 때 지도를 갖다 주면 더 잘 그려낼 텐데 그러면서 직접 발표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도가 되고 이런 지도가 됐습니다. 기획사한테 의뢰해서 지도를 맡겼으면 큰 도로 위주의 행정관청 위주의 지도가 됐을 겁니다. 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도 곳곳에 스토리들이 적혀 있는 거죠. 관광지도가 됐습니다. 어떤 자원이 우리의 자원이 될지 모르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뺏어오거나 훔쳐오거나 새로 구입해 와서 집 지어놓고 구경하는 곳, 박물관이죠. 안동 하회마을을 생각해 보면 대대로 우리가 살아오던 그 집에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그걸 보러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붕 없는 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 에코뮤지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이트를 제가 찾고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요. 막상 그림으로 보니까 쉬웠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발전시켜온 땅에서 살고 있죠. 자,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풍경들이 있지만 여러 유산들이 쌓여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활용해 보자고 하는 거죠. 자, 안동 하회마을을 활용한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소유주들이 중요합니다. 있던 건물, 있던 사람 그대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코뮤지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곳에 우리 볼 곳이 없으니까 여기를 밀어버리고 20층, 30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게 아니고 풍차가 초가집이 그대로 있고 고인돌 교회가 그대로 있고 그걸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체험시키고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뮤지엄이라는 것은 실험실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양평에 뭐 볼 거 있다 그래. 활기 없는 자원이죠. 그러나 어느 그룹이 모여서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자원, 문화적인 자원, 경제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자원을 발견하는 것 앞서 지도 그리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전주의 한옥마을을 찾아갈 때 내비를 찍고 가면은 경기전 앞에 데려다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밤그대 카페도 가보고 싶고 저 은행나무 정도 가보고 싶게 될 겁니다.
자, 런던의 지도를 몇 개 준비했는데요. 런던에 가면 우리는 언제 여기 또 와보나 하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닐 겁니다. 하루 종일 런던을 걸으면 런던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이 런던의 몇 가지의 이 그림인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은 관공서 위주로 런던을 그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박물관과 역사 유적으로 그렸죠. 자, 세 번째 그림은 쇼핑센터로 그렸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지하철, 다섯 번째 그림은 수제 맥주집들입니다. 자, 여기는 유명한 지명들이죠. 마지막으로는 런던을 빛낸 인물들입니다. 자, 6, 7개 다른 안경을 가지고 런던 시내를 들여다봤더니 서로 다른 자원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지역 자원입니다. 노인 그룹이 모이면, 청소년 그룹이 모이면, 주부 그룹이 모이면 또 어느 그룹이 모일까요? 직업별로도 다르고 동네별로도 다를 겁니다. 또 주제를 어떤 주제로 하느냐, 환경 지도를 그려보면, 안전 지도를 그려보면, 역사 지도를 그려보면, 자원 지도를 그려보면, 인물 지도를 그려보면, 그러면 서로 다른 자원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자원들을 발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다양한 관점, 어떤 사람은 경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 얘기를 할 텐데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관점에서 그런 얘기들을 모아보면 다양한 관점들이 연결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양평에서 집중해야 될 17개의 목표 중에 이 특정한 집중 목표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고리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양평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양평은 환경적으로도 좋고 사회 문제 없는 거 아닌가? 또 부자들이 많이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렇습니까? 양평에도 빈부격차가 있을 겁니다. 경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일자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포용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좀 더 할 일이 있는 거죠. 양평이 자연자원이 좋지만 여전히 환경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분리수거의 문제에서부터 또 농약 처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양평군이 지속가능한 양평을 꿈꾸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핵심 과제로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시민대학에 참여한 것이 새로운 지속가능한 양평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생각해보고, 또 어떤 것이 이 앞서서 나왔던 지속가능 발전 웨딩 케이크처럼 우리 사회를, 우리 양평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환경적으로 지탱이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포용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